안녕하세요, 아트스타입니다. 최근 큐레이션이라는 말은 서점이나 음악 추천 목록부터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매장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고 있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즐길지에 대한 미적 선택 영역들에 대해 큐레이팅이라는 개념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유행어처럼 쓰이는 큐레이터에 부여되는 가치가 일종의 혼돈을 만들어내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예술 분야의 큐레이터라는 일은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직업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와 휘트니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원로 평론가이자 큐레이터 프란체스코 보나미가 아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큐레이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보나미는 1993년 45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총괄 기획을 맡으며 젊은 작가 특별전 아페르토 93을 선보였습니다. 관계 미학의 창안자인 프랑스 출신의 미학자 니콜라 브리오, 세계적인 아트 딜러 제프리 다이치, 영국 미술 잡지인 프리즈의 발행인이자 프리즈 아트페어의 파운더인 매튜 슬로토버 등 당시 떠오르는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를 공동 기획하며 큐레이터의 시대에 막을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컬렉티브 같은 집단 창작의 개념이 전무했던 터라 한 명의 큐레이터가 아니라 여러 명의 큐레이터가 팀으로서 함께하는 전시 기획은 매우 생경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미술계의 명사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데미안 허스트, 매튜 바니, 펠릭스 곤살레스 토레스, 폴 메카시 등의 작품을 조명했죠. 그럼 지금부터 전시기획의 지형을 재편시킨 큐레이터계의 거목이 전해오는 현장과 경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오늘날 큐레이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실제로 큐레이터의 권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권력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데요. 오히려 무엇이 권력인지 묻고 싶네요. 아마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적합한 지위에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성별에 적합한 인종과 적합한 시점에 있는 누군가를, 즉 동일한 조건 속에 놓인 작가를 만났을 때 그 권력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 작은 공간에서 찰스 레이, 루돌프 스팅겔, 가브리엘 오로즈코, 마우리치오 카텔란 같은 작가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였을까요? 혹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제 생각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커리어의 정점에 도달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렇지 않았죠. 흔히 권력이라고 믿는 힘은 시간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죠.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라면 전시 지용도를 바꾸는 시도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일 겁니다. 꽤나 쉽지 않은 일이죠.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르기예프는 큐레이팅이라는 용어를 드래프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당신은 어떤 단어로 대체하겠나요? 미러 클라이밍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러 클라이밍이란 이탈리아 관용구인데요. 쓸데없고 위험해 보이는 일을 시도한다는 의미로 쓰이죠. 직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고 실제보다 쿨하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스케치나 추측 행위에 가까워요. 작가를 선정하는 일부터 전시를 만들 때 그것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튜디오 비짓에서 작가에게 진실을 말하나요? 저는 작가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죠. 작품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가는 제가 사실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작가를 아예 배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스튜디오 비짓에 있어서 핵심은 작가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작품을 이미 접한 적이 없고 같이 일하고 싶은 작가가 아니라면 스튜디오 비짓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죠. 작가와 큐레이터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주인과 집사, 아니면 정신병동과 정신병 환자 정도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예술계에서 우정은 전략화되기 때문에 작가와 큐레이터 간의 관계가 친구로 남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심이 섞여봤자 별 도움이 안 되죠. 창작자와 조력자의 역할과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쪽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기존의 우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같은 종이라는 환상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펭귄과 갈매기처럼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이탈리아 비평가인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는 현대미술에서 작품의 권위와 대중의 인기는 예술가가 가질지 몰라도 권력은 비평가가 쥐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림과 설치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현대미술계에서 예술가와 대중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은 큐레이터 혹은 비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성장 배경이나 오랜 세월에 걸친 연구 과정을 알지 못하고는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람자는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나 비평가가 내놓는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작가들은 비평가나 이론가들이 제각각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작가의 의도와 동떨어지고 현학적이기만 한 해석을 늘어놓을 때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섬세하고 관조적인 정물화로 유명한 조르조 모란디는 도대체 비평가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제 의도였던 양 자신만만하게 제멋대로 글을 써댑니다 라고 꼬집기도 했죠. 영국 작가 길버트 앤 조지는 1969년 발표한 노래하는 조각, 살아있는 조각으로 주목을 받으며 이론 중심으로 미술을 설명하려는 엘리트주의에 반대해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생활 자체를 예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신체를 예술 작품화하며 엽서나 포스터로 대량 생산해 쉽게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비평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혹독한 비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상업성을 무기로 대중의 인기를 발판으로 경제적인 힘을 모으고 대형 갤러리와 손을 잡아 미술계의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데미안 히스트, 제프 쿤스, 마우리치오 카텔란 같은 작가들이죠. 이렇듯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어렵고 난해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미술의 세계에서도 혼란은 디폴트 값이자 현실입니다.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일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삶과 같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감독상 수상 소감으로 유명해진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말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큐레이터, 예술가. 그들은 비록 보나미의 표현에 따르면 펭귄과 갈매기처럼 다른 부류일지도 모르지만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상생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종은 단순히 기관에 종속된 직업이 아니라 예술을 넘어 사회 전체를 관통하며 대화를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역할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일상입니다. 보다 나은 뉴 노멀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을 큐레이팅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트수다였습니다.